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원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항상 그 역사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현대를 해석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자, 오늘 인조와 문재인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착상을 하셨습니까? 예, 뭐 최근에 하여튼 그 인조 이제 뭐 문재인을 두고서 뭐 고종과 유사하다, 뭐 선조와 유사하다, 인조와 유사한 얘기를 좀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앵글리 블루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병기 교수가 쓴 병자호라는 책을 뭐 좀 뒤늦어 좀 읽고서 참 가슴도 아프고 어떤 그 당시에 그 인조의 그 어떤 국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진짜 현재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름 이제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인조라고 하면 폭군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했고 그리고 참 이 청나라가 정묘 병자호란으로 두 번이나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항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으로 굴욕을 겪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사람 희생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인조를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듣고 읽고 또 조사하고 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도 참 좀 황당하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닮은 거는 전임자 실책으로 집권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인조는 이제 인조 반정, 이제 광해군을 당시 임금에다 광해군을 쫓아내고 이제 뭐 이제 임금이 된 사람인데 이제 물론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평가가 이제 주류였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중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광해군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선정을 베풀었던 이제 왕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 왕이 된 남자 뭐 이렇게 해서 그 광해 뭐 영화까지 나와서 마치 이제 어떤 개혁 군주로서 이제 지금 포장은 이제 많이 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양쪽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광해군의 실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임진왜란으로 물론 이제 궁궐이 다 불타고 해서 필요하긴 했지만 근데 그냥 창덕궁 정도만 이제 뭐 중건을 이제 복원을 했으면은 뭐 그래도 왕이니까 왕궁이 이제 정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보니까 창덕궁뿐만이 아니라 그 뭐 각종 그 궁궐들을 대규모로 복원을 해서 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임진왜란으로 토지 그 생산량으로 기준을 했을 때 굉장히 줄어들었죠.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정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궁궐 공사를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정말 그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제 고통을 줬던 건 사실이고 또 외교 관계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당시에 뭐 실리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 주류였던 이제 그 살인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는 집권당인 당시 대부파 이이첨을 필두로 한 대부파하고도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광해군이 이제 당시 대부파의 실권자였던 이이첨이 나를 쫓아내려고 역모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인조의 또 능양군 역모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호가 되니까 이게 이이첨이 나를 죽이려고 역정보를 펼친 것이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상궁 김계시가 이제 김유 당시 이제 반정파 공신으로부터 이제 그 뇌물을 받아먹고 이제 그런 능양군이나 김유는 역모를 꾀할 사람이 아니다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광해군이 쫓겨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광해군의 문제가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폐모 살제 이제 어머니 그래도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정식 그래도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이제 폐비시키는 등등의 이건 완전히 그 용서할 수 없는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만약 있으면은 그게 용납되지 않는 일인데 그 6.25 사건 당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쭉 벌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인조가 아무런 명분이 없이 반정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뭐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일면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장님께서도 맨 말씀하시는 그 담배세 저 같은 경우도 담배세 인상 때문에 제가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가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담배값이 2배가 되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였고
그 외에도 뭐 외교를 봤을 때뭐 천안문 광장에서 참 그 인민해방구한테 손을 흔들지를 않나. 그 다음에 그 지금 뭐 문재인을 필두로 한 지금 야당 세력들은 뭐 호시탐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진 않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끝내는 그것도 뭐 수사도 그냥 빨리 끝낸 게 아니라 질질질 꺼서 정말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결국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질질 장기화되면서 결국 극단적인 사살로까지 몰고 가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실패하게 된 요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부 세력에 대한 견제에만 힘을 쓰다가 결국은 외부 세력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고 그런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당을 너무 얕봤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주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실책이 거듭 됐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촛불 난동이라는 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걸 봐서는 결국 이제 어떤 전임자들의 이런 잘못들이 이제 인조와 문재인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점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인조가 이제 광해군의 이 실책을 바탕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이제 사실은 왕권이 약하냐 강하냐 보면 매우 약한 나라예요. 엄청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변방의 일종의 속국이다 이래 봤겠지만은 속국 중에서도 왕권이 매우 허약했다. 다른 뭐 여진이나 뭐 우리가 후금, 청, 몽골 이런 데를 보면 당시에 이 세력이 세졌을 때는 굉장히 강한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약하니까 신하들이 허구한 날 사화를 일으키고 역모를 깨하는 거지. 왕이 강하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왕권이 매우 이렇게 약한 속에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인조 반정에 대한 농공행상이라는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렇게 되는 부분에 농공행상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한 부분이 크지요. 왜? 당을 도왔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박이 당선되는 순간에 자기가 뭘 기대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 와가지고 이제 다들 좋게만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전부 욕하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뜻도 보도 못한 놈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박 정권을 만드는데 고생하고 평생을 기여했던 사람들이 다 밖에서 뱅뱅 돈다. 거기에 비해서 보면 문은 엄청 농공행상을 챙기지 않습니까? 친민 편에서 어마어마하게 눈 딱 감고 챙기죠. 예. 그러니까 한 자리를 누굴 주더라도 뭐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을 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야말로 박 정권에 누가 도움이 됐는가를 보고 자기를 위해 고생한 사람을 차라리 밀어주는 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에 맞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조가 그 농공행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자마자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예, 뭐 교과서 역사 교과서 나온 얘기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인조 반정 시절에 이제 그 당연히 그 쿠데타다 보니까 이제 무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제 김유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정보가 누설되었으니 이제 몸을 사렸고 그래서 이제 무장 출신 이괄이 이제 대부분 선비들은 몸살이지. 그러니까요. 예, 뭐, 일단 뭐 조갑지 선생이 쓰신 이제 뭐 내무대의 치열 외토라 이런 거 보시면은 5.16 때도 뭐 이렇게 동지들 다 이렇게 거사하게 간 동지들이 있었는데 땅일라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에 너무 이렇게 막 정부는 누설되고 나오라고 하는 동지들은 안 나오고 굉장히 초조해했던 게 똑같은 현상이 그때 거듭났던 그때도 천몇백 명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괄이라는 사람이 반란군을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반정에 성공을 시켜서 자신이 1등 공신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뭐 오해에 비롯된 것이라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괄은 당연히 중앙의 관직을 원했는데 평안도 이제 병사로 이제 평양으로 이제 발령이 난미됩니다. 그러니까 병조 판서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뭐 지역 뭐 군강 뭐 일본 사령관 뭐 이렇게 그런 정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관세를 받는 게 아니냐 또 이괄이라는 사람 자체가 또 성격이 좀 경솔한 면이 있어서 이름도 괄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제 반란으로 이제 번졌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 역사상에는 반란군이 영모난 반란군이 이제 뭐 반정을 이제 두 번의 반정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한양을 점령한 적이 없었는데 이괄은 거의 처음 이제 유일하게 그 평안도에서 이제 병력 끌고 와서 이제 한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조가 피난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을 이제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이제 그런 반란군을 이제 진압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원래 좀 그러니까 이 반정으로 이제 집권한 인조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괄에 큰 반란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 뭐 군사력 강화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맡겼던 이괄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군권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면은 이제 반란이 더 도모될 수 있다고 해서 군사력 강화에도 등한시하고 내부 통제, 내부 감시에 더 이제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당연히 또 이제 김윤희, 뭐 김자점이니 이런 이제 그 공신파들의 사이에 또 이권 다툼이 생겨서 뭐 서로 대립하고 난리가 뭐 난리법석이었고요. 그 이괄의 난을 또 진압한 또 농공행상이 또 그런 데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공행상이 두 번이나 생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신에 공신이 거듭해지면서 이제 뭐 서로 나눠먹기 혈안이 돼 있어서 점점 이제 정치적인 힘이 약해졌었고,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뭐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그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농공행상에는 더 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제 안희정 저 모양 되고 이재명 이 모양 되고 그나마 이제 뭐 SK 회장 만나고 다니고 뭐 아랍에미리트 왕사를 만나고 다니는 임종석이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 그 청와대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휴대폰을 다 반납하거나 꺼야 뭐 그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녹음하고 뭐 할까봐. 그러니까 내부 감시가 강화하고 그런 사이에 뭐 이제 집권 초부터 문제였던 손혜원, 뭐 목포의 땅을 뭐 어쩌네, 조국 같은 경우는 뭐 상업본들을 어떻게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또 지들 그 핵심 또 공신들끼리 또 이게 나눠 먹기에도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조국은 이 누구한테 이 좀 비유가 될까요? 김자점인가? 뭐 김자점이나 그러니까 김자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자점이 우리가 보면 우리 어릴 때 역사적으로 간신의 대명사가 그렇습니다. 김자점이다. 그렇습니다. 조선 전체를 꿰뚫는. 그래서 김자점 하면 완전히 나쁜 놈으로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참 조국한테 지금 문이 확짝 빠져 있습니다. 김자점의 명성이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자점이가 지금 밑에 있대. 예, 위태위태합니다. 예. 근데 김자점이 끝이 나중에 처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효정대로 잘 기억하는데요. 예, 뭐 그 예. 반역 그 역모에 또 그 혐의를 받아서 예, 예. 사형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조국이 잘 새겨야 될 건데. 근데 인조가 이제 이 외교에서 오락가락해가 네.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인조도 그러니까 인조라는 사람이 아주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어서 예. 당연히 청나라가 이제 힘을 이제 그 키우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청이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아시겠지만 청을 이제 세운 이제 후금을 세운 태조가 이제 누르하치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당연히 두만강 인근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해서 이제 조선을 좀 잘 알고 교류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좀 약간 친조선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저기 압록강, 두만강 이후에 서로 넘나들면서 뭐 조선과 여진 사이에 예, 뭐 장사도 하고 서로 예. 그냥 구별도 별로 없었고 그렇습니다. 서로 말도 북한 가면 예. 여진하고는 말도 대충 뭐, 한경도 가면 되고 서로 그랬죠. 예, 그랬다고 그래서 알고 있어. 그래서 누르하치가 이제 비록 정묘혈안을 일으켰지만 이제 정묘혈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인조나 당시 서인 정권이 너무 멍청한 짓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망해가는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네네. 그 뭐 본격적으로 명을 이렇게 망하게는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명은 거의 이제 지키는데 급급해서 급격히 쇠락했고 임진왜란 이후에 출병 이후에 이제 청나라는 이제 중국을 점점 압박에 들어가는 이런 양상인데 그러면 그 여진을 과거의 여진이 아니라 옛날에 거란이 요나라가 됐고 그렇습니다. 또 몽골이 원나라가 됐고 다 야만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대륙을 다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바탕을 뒀다면 좀 달래가 이하고 내하고 뭐 행제의 의를 갖다 그때만 해도 행제의 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국 명나라에다가 충성을 바치는 뭐 유교 주작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누르하치를 계속 자극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제한적인 전쟁,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 이제 청나라 이제 당시 후금한테 적대하지 않는다는 정도만 받고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사망하면서 홍타이지 이제 청태종이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 아마 홍타이지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이제 명나라를 꼭 멸망시켜서 중원을 꼭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걸 이제 목표를 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이는 않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조선을 확실하게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뒤에서 또 우리가 후방을 얻어맞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조선 기류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제 후방을 안정화 절실해야 되겠다. 조선을 꼭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변화를 인조나 서인 정권이 전혀 감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인구로 보면요, 조선이 인조 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400만? 뭐 그 정도가 아닐까 500만, 싶네요. 400~500만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여진 청은 몇 명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록에 따라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총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군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성인 남성 가장이니까 뭐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한 40만 50만이 됐겠나. 그러니까 청나라가 사실상으로 실제 숫자가 여진이라는 게 뭐 부락별로 뭐 이렇게 흩어져서 그냥 사냥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래 살던 부분이지, 그게 뭐 집단으로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고 이런 게 별로 없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 아무리 좋게 쳐져도 몇십만 단위지 100만도 턱없이 미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 입장에서는 조선이 자기들보다 이 인구가 한 7배, 8배, 최대한 10배쯤 많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어떤 조선에 대한 집권을 어떤 확실한 굴복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 감지 못했고, 근데 뭐 문재인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뭐 형식적으로는 반미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사실상 뭐 지금 반일을 내세우면서 뭐 반일의 목표가 일본이 아닌 건 뭐 다 뭐 저희들이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친북이죠. 예. 미국을 이제 자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동원할 수 있는 구축함도 제대로 한 적이 지금 확보가 안 된 나라가 지금 뭐 잠수함, 지금 뭐 경항공모함까지 지금 보유하려고 하는 일본을 상대로 독도 수호 훈련이라는 걸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앉았으니, 원래 조선도 보면 이제 항상 중국에 양쪽이 싸우면 출병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 이제 나중에 요 밑에 이제 효정 때 출병을 요구해서 효정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보냅니다. 명을 진압하려고도 보내고, 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러시아가 이제 중국 형용강 일대로 내려오니까 그걸 막으려고도 또 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에 이제 출병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회피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외교가 얼마나 개판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역사 좀 아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그래도 임진왜란 때는 그래도 뭐 여러 의병들이 좀 일어나서 뭐 그래도 물론 이제 초전에는 뭐 완전히 저희 조선군이 박살났지만, 그래도 이제 특히 명군이 개입을 뭐 했기도 했지만 여러 의병들의 활동으로 나름 이제 좀 저항을 했는데, 뭐 병자호란은 아시다시피 개전 뭐 3개월도 안 돼서 이제 완전히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곽재우를 포함해서 이제 임진왜란 때 아주 그 유력하게 활동했던 의병장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상우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산청, 뭐 함양 뭐 이쪽 일대에 이제 근거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남병 조식 선생을 포함한 이제 북인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이제 그 동네 지역인데, 이제 광해군을 이제 쫓아내면서 이제 북인들을 이제 싹쓸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서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뭐 그쪽 지역을 포함한 그 다른 지역 내에서도 이게 뭐 워낙 내부적인 분열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병이 거의 뭐 나선 적도 없고, 또 물론 워낙 그 청나라 만주족 군대가 워낙 신속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도 없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자호를 향해서는 의병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자점이 당시 이제 병자호란 당시의 도원수였는데, 그래도 김자점이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뭐 병력을 그래도 뭐 2만 명 내지 3만 명을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실 양화사선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을 구하러 가자. 그는 부하들의 아주 그냥 그 절절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자점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좀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수준되는 장군이
그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나라의 배후를 이제 공격하고 뭐 보급로를 그러니까 보급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 보급로를 차단한 어떤 그런 정도의 작전만 벌였어도 그렇게 인조가 속절없이 항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또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반일 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또 절반 이상이 넘는 분들이 뭐 동의를 하고 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예전보다는 반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정하지 않는 시민분들이 사실 굉장히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노골적으로. 참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 정부 시절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문정권이 끌고 가는 부분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조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우영 만화로 본 한 인물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임경업.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임경업이 조선시대 때 이제 명장이고 지역의 선정도 이제 하고 해서 네네. 이제 전투력이 좋았는데 청나라가 이제 익히 소문을 듣고 그 의주의 백마산성에 진을 치니까 정묘란 때도 피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도 피해가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임경업이.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항복한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이 출병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명이 청을 치기 위해서 임경업이 가서 명하고 내통하고 안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에 이제 명에서 포로가 잡혀가 임경업이가 우리하고 내통했다고 찔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이가 이제 망명을 했잖아요. 명나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명이 그거 쥐고 난 뒤에 임경업이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잡혀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인조가 임경업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이제 내가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임경업이 한국에서 인조가 죽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좀 부끄러운 역사. 그러니까 친북을 한다고 남쪽에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김관진, 김장수 이런 사람들을 친미고 뭐 국방 안보를 중요시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기어코 이제 깜방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임경업의 모습에서 그것도 이제 유사하네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유사하고 또 이제는 반일로도 이제 대한민국의 국문원이 통일되지 않는 통일 유례 없는 사태가 좀 벌어졌던 것 같고 지금 뭐 송영무 지금 현재 그 정경도 이런 정말 이게 막 이등병 자격도 없는 작자들을 국방부 장관 등등으로 이제 군 수뇌부를 채워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도 진짜 인조가 김자점을 도원수에 임명해서 진짜 패배를 자초한 거하고 또 정말 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묘 병자호란, 특히 병자호란을 겪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겪었잖아요. 임진왜란 때보다 병자호란 때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와서 뭐 많이 죽이고 했지만은 점령한데 거의 초토화 작전을 안 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본군한테 이 뭡니까 세자들을 잡아가 왕자들을 갖다 바친 이 환경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 왕궁도 백성들이 불태웠고. 그런데 이제 병자호란 때는 아예 그냥 청이 조선을 제기를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나라로요. 이제 이 북경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뭡니까 소현세자 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소현세자라는 사람이 좀 똑똑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지금 뭐 배를 던져서 죽였다. 우리가 뭐 과거에 그렇게 썰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세자를 왕이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이제 특성이 그러니까 절대 자기 아래에 그러니까 물론 똑똑하다면 그러지도 않겠지만 똑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거를 극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견제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인조도 전형적으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였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병자호란인 책에서 좀 저도 제일 가슴 아팠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유럽하고 비교하면은 유럽에서도 이제 이슬람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그 유럽으로 침략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질을 잡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헌금을 받아서 수도사 신부들이 이제 직접 그 해적들이 가고 있는 데를 가서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포로를 이제 송환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나 왕이나 이런 사람도 후원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일본 이제 그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조직적인 어떤 송환 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그래도 선조 때는 이제 사명대사가 일본을 건너와서 막부하고 협상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개별적으로 막 움직여 나가는데 특히 당시 조선의 상류층들 돈 많고 힘 있는 것들이 뇌물 주고 이제 저거 새끼들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청나라 사람들한테는 대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같이 왔다 그러면 이제 한 1000냥에 한꺼번에 보낼 거를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내 새끼 내 그 식솔들만 내가 한 500명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인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걸 알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내려오는 전례 얘기 중에 이제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시신과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이제 뭐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이제 예산을 맞춰가지고 갔더니 그 청나라 인간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불러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의 시신만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인질값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도저히 어느 정도 형편되는 사람들은 돈 주고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더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전쟁에 책임이 있었던 엘리트 층이라든가 국왕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신하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뭐 화만 벌컥 내고 뭐 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냐 뭐 너네들도 다 나 하자 뭐 내가 하는 거에 반대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역공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안보가 해체되는데도 지금 이 문이 그야말로 이 가짜 뉴스를 지금 맨날 입에 달고 살고 있고 심지어 뭐 경제 위기가 거짓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보가 튼튼한데 뭐 마치 미국 파란 앞잡이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를 끝도 없이 지금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기 인조 같은 경우도 자신에 대한 뭐 그냥 뭐 청나라 황제 앞에서 그냥 뭐 무릎 꿇고 머리 박은 거는 뭐 싹 뭐 자기 잘못이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뭐라고 그런 걸 발끈했던 것처럼 문재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뭐 제가 기억하기 분명히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뭐 누가 장관이나 차관이 뭐 이렇게 문재인 비판하고 그러면은 아주 발끈하고 그러는데 심지어 뭐 한국에 자기 지지 안 하는 국민들한테도 발끈하고 뭐 그냥 난리를 치는데 하여튼 이놈은 김정은의 욕설과 비난이나 중국하고 중국하고요. 아주 그냥 뭐 욕설 그러니까 또 그 표현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막 무슨 저기 뭐 북한 뭐 대남 뭐 위원회 이런데 기구에서 막 문재인을 가지고 막 비난을 하게 그러면은 그럼 뭐 김정은이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한 게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이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대 나라의 뭐 고위 공무원한테 그렇게 쌍욕 드는 거는 괜찮은 일인 건가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그냥 저 남한을 슬슬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위기가 아니고 그 좋게 화해가 되려는 과정에서 뭐 약간의 좀 이런 시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모든 걸 지금 좋다, 문제없다라고 하잖아요. 경제도 안보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참 인조는 뭐 머리라도 세 번 삼전도에서 그 송파구 삼전동이 그 삼전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요. 삼전도 비가요. 동네 맞습니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가서 그거 봤어요.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이 굉장히 큰 망신과 굴욕을 겪을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신들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즘도 뭐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서 뭐 상당수 국민들이 뭐 좀 그 인식을 못하는 거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있으시긴 한데 뭐 저도 그런 현실을 인식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문재인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뭐 그 폭탄과 그 벼락이 정말 이제 우리들 머리 바로 위에 와 있고 그때 그 벼락은 저 같은 적폐한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인조 병자호란 때 사실은 그때 뭐 귀족들이 양반, 고관, 대자 그리고 국민들이 청이 왔을 때 좀 열심히 싸워서 지연 작전을 썼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자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이 정미호란을 당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쪽까지 후퇴해서 계속 지연 작전을 펴고 이랬더라면 청도 보급로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도 해볼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남한 상성에 들어가가 쌀떨어질 때까지 그냥 뭉개다가 나중에 이제 저렇게 항복하면서 그 이후에 초토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들이란 여자들 다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집집마다 인질 다 끌려가고 수십만 명이 잡혀가고 죽고 나라가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겪었으면 그러고도 지금 자기 이 임기를 걱정한 사람은요. 네. 지금 30년 집권하겠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30년 집권하기 전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부터 걱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30년 집권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몇 년 후에 그 집권의 어떤 그 자리는 저기 그 대통령이 아니라 뭐 총독이나 무슨 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뭐 통감부 같은 총독부 같은 거기서 뭐 중추원 의장 같은 자리를 서로 놓고 싸우려는지 모르겠네요. 보트피플이 될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 없도록요. 지금 나라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 그렇게 조선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병제호란이라는 경고를 정묘호란이라는 경고를 줬는데 또 기어코 병자호란으로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아니 도망을 가다가 강화도를 가려다가 청군이 먼저 쳐들어와서 길을 막아서 남한산성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함정희 교수님의 병자호란 책은 뭐 좀 약간 내용이 좀 두껍긴 하지만 어렵게 쓰신 것도 아니어서 참 저는 한번 꼭 권해드리고 아마 안 읽은 분이 계시면 그 강화도 피난 때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말 참상과 그 진짜 행태가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유의 아들인가가 이제 당연히 강화도로 이제 쭉 피난을 가는데 배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포 나루터에서 이제 그 강화도 도망가겠다는 백성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자기들 집안의 재산을 더 씌워야 되겠다고 그 난리를 친.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마 이제 몽고 침입 때 그 경험으로 강화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청나라 이제 여진족들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바로 배 동원해서 강화도에 쳐들어서 결국은 강화도까지 완전히 다 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고정관념, 그 만주주에 있는 것들은 그 북쪽에 있는 저희 유목민족은 바다에 약할 것이다. 그 고정관념으로 강화도에 끌려갔다면 만약에 인조가 만약 강화도로 갔으면 더 빨리 전쟁이 끝났겠을 겁니다. 제주도 좀 갔어야지. 맞습니다. 뭐게 가려면 제주도 좀 갔어야지. 그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다 그냥 파탄, 종말이 닥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